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2021년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만족보다는 뭔가 아쉬움이 더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요. 주위를 보면 좀 그렇더군요. 올해 남은 시간 많지는 않지만요. 뭔가 한 가지 뜻깊게 보내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면 어떠실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삼성 중국 공장 감산한다. 반도체 공급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기 보시면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반도체 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유는요. 코로나 확산이 돼서 시안, 봉쇄되는 여파랍니다. 중국 시안 공장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심상치 않게 중국도 가고 있다는 거죠. 생산 차질 장기화될 듯하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다시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연말에 이어서 또 거리두기 2주 연장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내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죠. 근데 미리 이런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 제한 시간은 조정할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식당이나 카페에 4명까지만 갈 수 있는데 이 4명은 그대로 두고 다만 영업 시간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로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소식은 좀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도 최대 4시간이면 확인 가능하다. 오늘부터 새 PCR 검사 적용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은 이거 확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뭐 며칠씩 걸렸죠. 그런데 간단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검사량이 많아지면 확진자 역시 숫자가 늘어날 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로 지금 굉장히 논쟁 그리고 충돌하고 있죠. 공수처와 검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통신 자료까지 조회했다. 이런 내용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3번, 검찰은 5번, 경찰도 했다는 거예요. 통신 조회를.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공수처 역시 검찰 다 조회를 뭔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김진우 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예정입니다. 아마 야당으로서부터 강한 압박이 있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들을 속속히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4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3번째 자리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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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야수처다. 어제 야당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공수처 최근에 통신조회. 야당 국회의원 상당히 많은 숫자 통신조를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자 야당 내에서는요. 공수처가 아니라 야당 수사처 아닙니까? 야수처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나를 위해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뭔가 슬로건을 교체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뭐 합니다. 뭐 이재명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앞선 슬로건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듯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식한 삼류.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싸우자는 것 같기도 한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TK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제요. TK에서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무식한 삼류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오늘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후보 교체론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입니다.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배경들이 있었던 건지 오늘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신조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요. 조회한 숫자가 좀 많긴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공수처 윤석열, 김건희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 그래서 어제 반응이 있었죠. 윤석열, 이거 반드시 내가 책임 묻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조회 대상이 됐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금 105명인데요. 태반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 지금 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거 불법 사찰했네. 그리고 공수처장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 이 모습은 어디 권위주의 독재 시대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받게 됩니다.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정치인만 대상이 아니라 언론인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공수처 야당 의원 기자들 단톡방도 조회했다. 여기 보면 이제 카톡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통신영장 발부받아서 뭐 대화방 참여자 인적 사항을 다 확인했다. 뭐 이런 겁니다. 기자와 뭐 가족 등 통신조회가 지금 300명이 육박하고 있죠. 공수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수사 중 사안이라서 확인이 어렵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한 거죠, 지금. 오늘 아마 공수처장이 질문을 똑같이 받을 텐데 어떤 설명을 할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국회의원 78명,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는 9회의 불법 사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인천지검이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 야수처가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곳이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거짓말하더니 살아있는 권력은 에스코트 해가지고 황제 조사하게 만들고. 자, 그럼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요. 어떤 입장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 일반 현안 또 존폐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고요. 일단은 오랜 동안 지금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1야당과 그리고 여당, 정부가 사실은 이 사안 놓고 뭔가 오늘 충돌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는 관점도 달라요. 한쪽에서는 이거 정치사찰 맞군요. 정황 짙게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아니 이건 정당한 절차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서고 있죠. 자, 그럼요. 다음에는 연속해서 두 가지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요? 각각의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당과 이재명 후보 5년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근데 이번엔 침묵하더라. 아, 왜 과거와는 다른 겁니까? 라고 묻는 기사군요. 청와대 그리고 여기 민변도 입장은 안 밝혔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어떤 통신조회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5년 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법 개정 않고 방치한 통신조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는 280만 건이 넘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사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반발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국민의힘 공수처가 의원들 70명 이상, 70명 이상 조회했다. 그러고 강하게 반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책임 묻겠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제도 개선 오랜 요구 외면한 정치권, 여야 없이 야당만 되면 사찰이라고 그러고 여당이 되면 문제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이 기사 두 개를 소개하고 보니까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구택 대변인. 네. 앞선 기사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5년 전에는 그렇게 반발하더니 이번엔 침묵하더라. 질문을 던진 기사예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법이 예.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인데 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아까 말씀처럼 이제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하고 이건 영장 필요 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경우. 통신조회는 수사기관이 그냥 원하면 할 수 그렇죠.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때 1년 6개월 동안 280만 건 했다는데 이게 또 그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발부받아 한 경우에는 수사가 끝나면 알려주게 돼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알려주는 비율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영장 없이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경우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그걸 조회했다고 알려줄 의무가 없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헌법 소원까지 갔었는데 예. 합헌 결정이 나긴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장 안 받고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거기 이제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그다음에 이제 가입일, 해지일까지는 알려주게 되는 통화를 하신 분의 번호부터 인적사항을 다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동안 관행상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써와서 예. 1년에 사실은 이 검찰 측만 아까 지금 1년 6개월 동안 280만 건이라 그랬잖아요. 예. 경찰도 합니다. 경찰은 더 많이 합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은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따지면 1년에 사실은 몇백만 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 볼 텐데 또 본인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모든 통화 상대방을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청구대 대변인은 하여튼 이 상황 자체가 좀 문제는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회를 하는 기본적으로 게? 법 자체가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 건데 근데 저거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경찰이든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걸 먼저 신청하겠죠. 왜냐하면 영장 받는 게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나서 좀 추리고 그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영장 받아서 영장을 받으면은 이제 문자 내용이라든지 통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녹취가 예. 안 되니까. 그다음에 카톡이라든지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을 추리는 작업이지만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법 개정 논의를 오히려 하는 게 더 맞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여야 입장 바뀌면 항상 사찰이라 그러고 바뀌면 다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지금 이제 특정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문제됐을 때는 이거는 적법한 거다. 그동안 해온 건데 왜 문제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입장에 따라 바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법을 좀 바꿔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1야당 후보와 가족도 조회가 됐고요. 그리고 제1야당 국회의원의 70% 이상이 조회 대상이 됐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피의자였죠.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이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부인도 고발 사주의 피해자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고발장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발장에 어쨌든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고 아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국회의원 들어서 숫자가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아마 수사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 대상이 됐으면 그거 누구랑 했는지 여부 같은데 물론 오늘 공수처장이 나오죠, 봐야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공수처장 얘기는 뻔해요. 합법적이다. 그동안 해왔다. 경찰 검찰에서 이렇게 많이 했다.
오히려 제시할 것 같아서 우리 한과는 별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그렇게 것 같은데. 설명을 할 것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1년에 몇백 명씩 아. 100만 건씩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십 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예. 얘기할 텐데 그걸로 제가 보기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내 전화기도 언제든지 털리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야당에서 자꾸 사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윤석열 총장도 아마 검찰이기 때문에 검사하면서 많이 했을 거예요. 정치인도 많이 했을 거고 지금 뭐 홍준표 의원 아마 중앙지검 있을 때 뭐 예. 그 수행 비서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온 거 보면 이거는 사실은 어느 특정인이 특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80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꾼 게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좀 손질하자 이런 말씀이네요. 오늘 국회에서 뭐 여야가 또 치열하게 격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앞선 기다렸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했더라.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과거 정부 때도 많이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그걸 알고 있을 거네. 알고 있을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발합니까, 그럼? 그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이런 통신자료 조회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저는 여당의 어떤 그런 반응이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한테 그런 부적절한 수사 관행들이 있었고 예. 무분별하게 뭐 사찰을 했다든지 아, 뭐 예를 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라는 여러 가지 그 검찰 내부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게 공수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그대로 그럼 검찰 관행을 따라한다 그러면 그럼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겁니까라고 지금 그렇죠. 묻고 계시는 그럼 공수처 왜 거네요. 만들었습니까? 어차피 검찰이랑 똑같이 할 거면 뭐하러 공수처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한테는 독립시키면서 공수처는 수사권, 독립권 다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럼 검찰이랑 사실상의 동형 조직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공수처도 이해해달라? 이걸 거면 애초에 공수처를 그럼 만들 현 필요도 정부에서 없었다는 했던 것이죠. 검찰 개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같이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검찰의 그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과 추가로 예. 그러면 수사는 잘하느냐? 어떤 뭐 기소는 잘하느냐? 예. 사실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죠. 김웅 압수수색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도 실패했죠. 예. 거기다 이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황제 수사 논란으로 굉장히 많은 또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공수처도 이해해달라는 말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폐지하라, 뭐 사퇴하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윤영걸 대표님. 네. 뭐 두 분 패널 의견 약간 좀 갈리지만 들어보셨고요. 또 서로 다른 관점의 기사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역시 그냥 뭐 또 내로남불이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기사하고 이 다른 분들의 말씀을. 저는 내로남불보다는 훨씬 좀 심각하게 봅니다. 2016년 그때 2월인가요? 예. 그 대테러 방지법 국정원이 사찰한다고 그래서 예. 필리버스터 대단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총선 직전에 예. 기저귀 차고 와서 필리버스터해서 총선한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예. 테러 방지한다면서 국민을 사찰한다.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좀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저는 훨씬 심각하게 봅니다. 지금 그 고위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든 공수처가 예. 지금 내부자 뭐 내부에서 정보 빼돌린 사람 찾는다고 예. 저렇게 수사를 확대하고 개인 정보까지 뒤진다? 이게 또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통신 기록 뒤진 대상이 예. 지금 대통령 후보, 예. 대통령 후보 부인, 예. 여당은 한 명도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여당 대통령 후보 누가 나왔나요? 여당, 야당 의원도 70%로 뒤졌어요. 좀 숫자가 많습니다. 왜 특정 쪽만 했죠? 특히 야당에서도 정권 인사, 예. 민주당이나 뭐 우호적인 사람들은 별로 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우호적인 인사 위주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런 오해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인권을 소중해야 될 지금 정부가 예. 오히려 이게 사찰 이런 쪽에 그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조지 오웰의 뭐 1984년 예. 빅브로더 전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고위공수처 수사처가 지금 공직자 부패를 막기 예. 위한 건데
지금 10건인가 수사하는데 그 4건이 윤석열 후보권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의 공수처가 아니라 윤 씨 수사한다고 해서 윤수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또 야수처라고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야당만 그런 수사한다고 표현도 야수처럼 쓰시네요, 윤수처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는 지금 뭐 N번방 방지법 예. 또 필터링 한다 하면서 카톡까지 지금 뒤진다는 얘기 나오고 흉흉하죠. 예. 또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개인정보 또 뒤지는 거잖아요. 예. 이래저래 또 역사 왜곡 금지법 이것도 개인 또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를 표방한 정부에서 개인의 자유, 창의력 이런 게 자꾸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정권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공수처장도 이건 자기가 사퇴까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주옥 교수님께는 짧게요. 오늘 공수처장이 국회 출석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내놔야 될까요, 공수처장은?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법률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예. 감정적으로 문제는 아닌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공수처법에 의하게 되면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예.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 예. 대상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수사한 건지 예. 수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도 조사하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숫자가 대한- 많으니까 반이 근거가 있었던 건지 예, 그거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 그걸 말을 못한다 할 수도 있을 할 수 것 같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소위 제기가 되고 있는 가족들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동안 예. 윤 후보가 있었을 동안 280건 정도의 조회를 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현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불법성들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공수처장으로서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현행에 존재하는 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예.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공수처장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그 정도 얘기를 좀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설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선 후보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대선 후보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약간의 뭐 후보마다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먼저 여당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기사가 2가지 준비돼 있어요. 보시죠. 뭘 좀 바꿨어요. 지금까지 하던 거와 달리. 여기 보면 제목이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우선 옅은 글자로 된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에요. 이재명은 합니다. 뭔가 추진력 이런 걸 좀 강조한 느낌이죠. 그런데 X표가 돼 있죠. 이거 아니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좀 더 보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후보 중심이다. 너무 후보만 설명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재명 당선이 국민의 이득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거는 좀 더 설명하고 있죠. 2030 세대 그리고 여성 등은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게 슬로건에 바꾼 이유 중에 또 하나랍니다. 기존 슬로건은 너무 후보 얘기를 강조하면서 독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바꿨다는 거고 여기도 있습니다. 슬로건도 바꾸고요. 그리고 구호도 좀 바꿨어요. 구호는 선거운동할 때 이게 외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꿨답니다. 앞으로 제대로. 그럼 이 뜻은 앞으로는 알겠어요. 미래를 가자는 거. 근데 제대로는 달리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됐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의미도 담았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설명을 하는 셈이 돼서 또 그렇게 읽히네요. 차별화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고 시대 정신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새 생존이 목표가 돼버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나를 위해라는 슬로건이 작은 위로나 또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을 위해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재명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두 가지 바꾼 거예요. 슬로건과 구호.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은 이렇고요. 그리고 구호는 앞으로 제대로. 예. 자, 어제 이 내용을 좀 보셨어요? 이 문구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좀 상당히 좀 감성적이다라는 느낌 받아. 감성적이다. 노래 제목 같지 않습니까? 아. 나를 위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를 위해. 근데 제가 볼 때는 1차 슬로건과 2차 슬로건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뭘? 나를 위해서. 아,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되는 걸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근데 생각이 어제 드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연결이 아니라 그건 좀 너무 후보 중심으로 보인다 해서 바꿨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앞에 부분은 뭐냐면 주로 예를 들면 강함, 추진력 이런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도권들의 중도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의 유연성, 실용성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예. 과거와는 좀 다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취약한 지점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 2030 남성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답보 상태에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감성적 접근을 한번 한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여론 지형들과 민심을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를 위한 선택이 저 이재명이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후보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최대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얼마나 예. 후보가 메시지와 행보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거네요. 후보가 얼마만큼 잘 예. 어떤 연출해내고 잘 메시지를 전달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함, 추진력 플러스 감성적이고 유연한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좀 앞으로 제가 예. 두 달간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은태 대변인. 네. 구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사에도 설명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시인한 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맞습니까? 그런 셈입니까?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계속 뭐 양도세, 지금 어제는 이제 취득세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한다. 특히 서울에서. 지금 서울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좀 앞서는 부분에도 보면 예. 서울은 아직 확실하게 기선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서울 민심이 안 좋은 이유는 지난번 뭐 재보궐선거 아시겠지만 예. 이 부동산 민심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예. 거기 본다 그러면 그거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앞에 말씀처럼 이제 나를 위해라는 얘기는 지금 아마 이제 2030 청년 세대 뭐 중도층이 과거보다 이 이념지향적 아니 정당에 대한 특정 정당 지향보다는 예. 본인에 과연 실용적이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원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좀 실용적인 측면. 예. 그러니까 특정 뭐 후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후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고 있어서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 정책 행보를 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늘 나오신 패널 중에서 유일한 2030 세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물론 저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뭐 그걸 좀 감안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2030 세대로서 2030대를 겨냥한 구호와 슬로건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2030 여성들이 슬로건이 바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물론 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예.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후보의 이미지나 후보가 가지는 이 성향 같은 것들이랑 잘 맞아야 그것도 효과적인데. 그렇죠. 물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나를 위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나를 위한다는 게 국민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후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처음에 얼떨결에 그렇게 봤거든요. 아, 또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나를 위해 이재명을 후보를 위하는 걸로 해석을 그렇죠. 하셨단 저는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국민 하나하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런 개념인데, 저는 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후보랑 잘 어울려야 되는데, 예. 예컨대 윤석열 후보가 뭐 나는 따뜻한 페미니스트 윤석열 이렇게 하면은 예. 사실 뭐 슬로건을 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미지가 뭐 공정이나 예. 강성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좀 따뜻한 슬로건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 확 바뀌는 건 페미니즘 이런 아니거든요. 걸 갖다 놓은 거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어울리지 말씀이네요. 않죠.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어떤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예. 감성적인 구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잘 녹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의도는 제가 알고 있고 또 예. 제가
국민의힘이니까 조금 더 삐딱하게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예. 그래도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소속 정당이 다르셔서 평가도 다릅니다만 뭐 이 정도면 뭔가 다 괜찮고 반응 좋을 거다라는 전망과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는 전망이 섞여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후보들의 가족 문제가 좀 크게 논란이 되고 부각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도 받고 답을 좀 했거든요. 다음 기사입니다. 김건희 사가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고 아들은 남입니다. 이거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들은 남,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 여기 또 뭐 논문 있는데 뭐 제발 좀 취소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였는데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는데 먼저 관련 목소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예.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뭐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와 윤석열 후보의 가족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들으셨습니까? 예, 아전 인수격 해석이죠. 윤석열 후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부인 지금 여러 가지 사과도 했고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부인은 공적인 존재고 아들은 이재명 후보 아들은 지금 뭐 상습 도박이니 여러 가지 네. 또 논란이 좀 시달리고 있었죠.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남이다. 성이 됐으니까 남이다. 예. 근데 뭐 이재명 후보 그대로 이해해 준다면은 부부는 무촌이고 아들은 일촌이니까 예. 촌수가 그만큼 멀다 남이다 하는데 예. 그게 이해가 될까요? 역대 대통령 보세요. 되게 아들이 더 많이 문제를 일으켰지. 임기 중에 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이 김대중 겪은 대통령 봐요. 대통령들. 아들 3명을 다 감옥 갔잖아요. 오죽해서 뭐 홍삼 트리오라고 그까지 했었겠어요. 또 김영삼 대통령, 뭐 민주화의 공이 큰 분이시지만 아들이 또 소황제라고 그래서 김현철 씨가 거의 뭐 인사까지 다 한 정도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역대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들이 뭐 그렇게 내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끼는 객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들이 아버지랑은 좀 멀더라도 아들하고 엄마랑은 또 갈수록 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엄마를 통해서 대통령인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단언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그 노후 대책 문제를 보면은 예. 역대 경제부총리나 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들이 예.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 알아보면은 대부분 아들 사업 뒷돈 되지 다 그랬어요. 예. 부인 때문에 망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건 드물고 자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예. 우리 같이 살자 같은 집에서 예. 그 얘기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 그래서 노후 대책의 최고의 적이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아들 자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아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 오죽했으면 뭐 오륜에도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부부 유별이나 부부 유친이 돼야 되고 예. 부자 유별입니까? 그럼? 부자는 유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아들 문제는 남이다 하는데 사실은 아들이나 부인이나 긴 인생을 보면 도끼인 객긴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끼는 객기라는 대목이 나오자 현근택 대변인께서 번쩍 손을 드셨어요. 뭐 반박을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 말의 뜻을요. 일반 개인적인 뭐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부인, 예. 대통령의 아들 예.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부인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같이 살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부속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외교 활동도 합니다. 사실 국내 어떻게 보면 활동도 하고. 공적인 관리 대상이죠. 그렇죠. 공적인 예. 대상이에요. 아들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요. 그리고 아들이 뭐 아버지 대신해서 어디 행사장에 가거나 예. 뭐 국내적인 활동은 안 합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예. 대통령이 되면 아들은 어느 정도 관리의 대상이에요. 어쨌든 뭐 공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 외교 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금지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 부인 같은 경우 오히려 하게 돼 있죠. 예. 예를 들어 외교 순방 때도 같이 가고
외국에서만 정상 외교가더라도 면담을 하고 또 국내에서도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공적 존재, 남이라는 게 뭐 모른 척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좀 오히려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예. 다르다 차원이 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한 정부택 대변인의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달라는.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요. 이재명 후보 부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뭔가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답해야 합니다. 해경군 김 씨는 김혜경 씨가 정말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학 사진을 올리는 해경군 김 씨를 모른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새로운 증거도 발견된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해경군 김씨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이 표현이요 지금. 근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나왔거든요. 부인 문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부인 문제 관련 논란이 크니까 뭐 맞불을 놓는 차원입니까? 이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게 나왔습니까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다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SNS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에 그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아이디에서 그 발췌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막말 같은 것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지금 이 노선과는 다른 그런 굉장히 강성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회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 다시 그게 또 그렇죠. 옛날에 예, 얘기를 예. 또 회자되면 됐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정치적 이슈로서 좀 다시 부각하고 있는 부인 상황이었기 문제들이 자꾸 때문에.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배경이 좀 그렇죠. 있나 이제 보네요. 결국에는 이제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불기소 처분이 예. 되면서 사실 뭐 유야무야 됐는데 이제 이양수 대변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이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쭉 보면 예. 사실상 이것을 김혜경 씨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적다. 왜냐하면 뭐 성남시에 살고 예. 아들 둘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보면 야당의 시각은 이게 석연치 않다라는 시각을 계속 그렇죠. 갖고 있는 거네요. 마지막 그럼. 접속지가 뭐 예. 이재명 후보 자택이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 이 김혜경 씨와 해경군 씨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그 나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 나왔었거든요. 예. 그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든지 예. 아니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수사를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양수 대변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살짝 앞에 말씀드린 약간 맞불의 의미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지금 방문하고 있죠. 어제는요 여러 곳 갔어요. 그리고 뭐 안동도 들렸죠. 안동하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잖아요. 뭐 거기 가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TK 찾은 윤석열, 문재인 정부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 세 가지 표현이죠. 무식, 삼류, 바보.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비난입니다.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보수 토파 경북을 찾아 문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다. 민주투사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더라. 약탈이요. 안동에서 열린 경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원색적인 독서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맨날 큰절하고 눈물이더라. 못 봐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아마 대본이 없이 그냥 본인이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이거를 대본을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엉터리다. 이런 사람과 토론 같지 않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과거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독재 정부 때는 경제라도 잘 살렸는데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그 현장에서 그냥 즉석에서 뭔가 좀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형은택 대변인 지금 네. 맹비난을 했어요. 형은택 대변인도 어떻게 보면 맹비난의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원고 없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평소 생각이 원식 드러난 일단 그렇게 걸로 보이는 것 보는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하고 싶은 말 한 건데 여러 가지 있죠. 뭐 좌익 혁명 이념, 북한의 주사 이론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안 검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항상 보수 야당이 할 때 막판에 나오면 항상 급하면 색깔론 들고 나온다. 예. 그거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구나. 얘기할 게 그런 거밖에 없구나. 이념, 예. 좌익, 뭐 주사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라 그랬는데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아마 국민들은 알 거예요. 무식한 삼류 바보가 누군지. 아마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닌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대 대변인은 이걸 받아쳤네요. 본인 얘기하는 거 본인 아니에요? 많은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청약통장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을 아니 예. 지금 뭐 취직 앱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굴 얘기할 건지 아마 저는 알 것 같고요. 지금 예.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대선도 필요 없고 곱게 정권을 내놔라. 아니, 본인이 지금 대선 하겠다고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선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이제 쿠데타로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정권을? 또 그냥 나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대선도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습니다. 말 바꾼다, 뭐 예. 범죄자다, 온갖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토론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 거기에는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데서 나와서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예. 있어요. 거기 와서. 근데 방송 토론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보면 뭐 이 여러 가지 말은 하고 있지만 토론은 하기 싫고 정권을 잡고 싶은데 지지율은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 아마 이제 본인 보수 야당이나 본인 갖고 있던 이런 색깔로 다시 끄집어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미래 비전 정책을 내놔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제시하세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맹비난에 대해서 형은택 대변인도 맹비난으로 받아친 것 같아요, 지금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 얘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온화하게 얘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뭐 TK 방문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도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그 대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비겁한 대선 후보가 누굽니까? 사과하라는 저런 목소리 반응도 있었군요, 어제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윤석열 후보의 TK 방문,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이제 컨셉이라고 얘기하죠. 방문에 컨셉이 있다 뭐 이런데 컨셉은 반문재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영상 연속해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큰 기조는 반문재인, 반민주당이죠. 근데 단순히 그것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찍어달라라는 그런 좀 단순한 의미보다는요. 사실 지금 어저께 이제 방문한 것을 보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첫 장소는 원전 그렇죠. 좀 공사가 중단된 그 현장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탈원전이라든지 예.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사실 이 정부에서 대단히 많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그것이 반문이라는 큰 슬로건으로서 담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반문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으로서 본인이 이것만큼은 잘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것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좀 별로였던 정책들이다. 실패했던 정책들이다. 이거와 반대로 가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원전 현장을 가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TK에 방문을 해서 굉장히 또 예.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불만이나 예. 특히 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뭐 원전과 관련된 그 기간 산업들이 상당 부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생활고를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그 답답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헤아리기 위해서 수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강한 수위로 예.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반문이라는 기치는 맞지만 그 반문이 상징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걸 전면적으로 뒤집고 예. 새로운 좋은 정책들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종 교수님, 지금 저 형국택 대변인은 좀 받아쳤어요. 그리고 김지섭 전 비대위원은 수위가 높은 발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놓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지적하는 부분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TK 지역이에요. 네. 감성적으로 조금 접근하려는 측면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감성적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 뭐 정권 교체 예. 이런 흐름들을 갖다가 점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걸 불을 지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여론과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요구가 높았을 때 그것들을 예. 상징하는 인물이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정권 보세요? 교체를 한다고 한들 그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어? 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들이 예를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는 대본이 반드시 필요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제 아까 그 거친 발언들은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걸로 보여요. 오죽하면 그 사실상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진중권 씨 같은 경우가 금도를 넘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예. 더 놀라운 건 독재 정부는 경제를 살렸다. 독재 정부는 정치는 잘했다. 그럼 제가 본인이 독재 정치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다음에 헌법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대선을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토론에 대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가짠타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변신술에 능하다? 아니 예를 들면 윤 후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다르더라도 한 가지만 정권 교체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예. 있다고 얘기한 분이 변신술이 강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본인의 논리 자체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땐 진짜 저기 국민의힘 선대위는 예. 저희 대선 전략,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이 발언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전 어떻게 보면 신문들이 급하게 기사를 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발언들이 회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또 반응이 나오고 또 한바탕 뭔가 요동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어제 쏟아졌거든요. 다음 주제는요,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긴 했는데 후보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좀 있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신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재명 36.8%, 윤석열 30.8%. 차이가 좀 있죠? 오차 범위 경계까지 벌어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좀 하락한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되네요. 최근에 사실은 지지율에 따라서 윤 후보가 조금 앞선 경우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 경우 이러는데 이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아까 36.8, 30.8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9.3, 1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래에 나왔던 최근에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게 안철수 후보로서는 가장 높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요. 이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에 전해드릴 여론조사는 좀 다른 부분을 조사했어요. 보시죠.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한길리서치 그러면 아주경제신문 조사인데요.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70.4%가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5.7이니까 이건 50%가 안 되는 거죠. 주목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후보 교체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신 분이 70%가 넘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필요하다가 50.6, 필요 없다가 30.4입니다. 그리고 당별, 지지정당별로 보면 아까처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치 성향별인데 보수 성향의 경우 60.7, 진보 성향은 44.7. 앞서서 지지정당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느끼시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죠,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중에서도 진보보다 보수의 고민이 더 큰 거 아닌가. 보수 유권자들이 고민하고 보수 있다. 유권자가 더 큰 왜 거죠. 고민을 하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를 그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왜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예. 큰바위 얼굴로 생각하고 모셨는데 큰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큰바위 얼굴이 뭐예요? 나라를 구할 큰 지도자가 나올 예. 그 바위를 보고 그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평생을 기다린다는 사람 예. 아니겠어요? 근데 큰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윤석열 후보인데 막상 정치에 뛰어들어 보니까 측근 문제라든지 당 내분의 문제라든지 리더십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또 실언, 잦은 실언 더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일단은 좀 약하다.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왜 불리하냐. 예.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성남시장도 나가고 경기지사도 나가고 해서 그 도덕성하고 인물을 하고 능력을 본다면은 도덕성 인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내성이 생겼어요. 한 10년 지켜봤잖아요. 예. 형수 욕설도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덕적인 거는 약간 좀 내성이 생긴 측면이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신문은 오래된 거 안 씁니다. 새로운 거 쓰지. 예. 그 새로울 진짜 신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신문의 뉴스에서 크게 도배가 오히려 돼요. 좀 크게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특히 뭐 정치적인 사면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해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수가 고민이 많은 거죠. 예, 보수가 탄핵을 주도한 게 예.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수사인데 그 수사를 책임자가 또 윤석열 후보인데 예. 그러니까 선뜻 지금 마음이 좀 망설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빨리 지금 당 내분 당 대표가 예. 자기 집에다가 지금 화염병 던지고 있잖아요. 그거 빨리 수습해야죠. 저건 예.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잦은 실언, 좀 따뜻한 말, 미래를 주는 말 해야 돼요. 이탈리아 어느 주교가 예. 산타크로스 없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예, 아이들이 울고 해서 부모가 주교한테 항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과하고 산타크로스 있다고 바꿨거든요. 또 바꿨어요?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정치는요. 팩트 물론 윤석열 후보 팩트가 말은 맞아요. 예. 콘텍스트로 보면 문맥도 맞고 예. 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꿈과 희망, 미래 이걸 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안 그게 된다, 아니고 지금 아직 검찰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의 특유의 의리 예. 이런 거 따지는데 국민이 볼 때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래를 보고 더 큰 거 보고 이 나라를 예. 이끌어갈 비전 좀 보여줘. 이런 게 섞인 게 지금 지지율로 좀 나타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종 교수님. 네. 대선까지 한 70일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근데
여론조사 결과 뭐 후보 교체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를 또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근데 대선이 한 70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징후는 충분한데 선택은 불가능해요. 선택은 불가능하고 징후는 여론조사들은 다 나와 징후는 있는 지표들 나오는데.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갤럽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예.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뒤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론을 보게 되면 52.3%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5%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절반 정도가 정권교체의 상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이 얘기는 이 후보를 가지고는 예. 정권교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10%를 넘어갔을 때 예. 이건 제가 볼 땐 또 다른 야권의 대항마가 등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후보가 되나요? 중간에 경쟁하다 말고 예.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예. 근데 단일화라는 시도는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예. 단일화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 간에 단일화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위한 압력이 아니라 소위 대안으로서의 안철수 후보를 압력으로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권에는 별로 이제 희망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외통수예요.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로 예. 국민의힘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변하지 않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예. 나가 있는 거죠.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예. 저는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했거든요. 뭐 관련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네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꿈이 자꾸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정책과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민망합니다. 저는 선대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 속에서 이게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진 당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뭐 오늘 좀 만난다 어쩐다 뭐 이런 보도 나오는데요.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좀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대표 역할만 좀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큰 타격이 준 거겠죠, 지금요? 이 상황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일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캠프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당내에 있는 내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비춰지면 굉장히 뭐 좀 지리멸렬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한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급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속도 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이제 인상을 비춰줄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최근에 여론조사는 좀 다르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은 그 수준으로 사실 이제 지지율을 리드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커다란 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안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예. 의심하지 않고 저게 거기에서 100% 일조를 하겠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예. 나는 그거를 방관하는 당대표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재차했었고 본인 머릿속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럼 집권 이후에 대한 걱정을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했었는데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그 집권 이후가 아니라 집권 자체가 지금 당 전체가 가서 온 힘을 쏟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일까 말까가 된 수준이 된 겁니다.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참여 안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이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꼭 선대위 자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말하자면 이제 리베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분명히 선대위 내에서도 그렇고 당무에 있어서도 공백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선거를 하다 예. 보면.
그 공백을 적재적소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역할들을 예. 아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 지금은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 지지율 차이,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할 것이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70일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예. 또 하루 이틀 상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20대, 30대의 상징성을 본인이 잘 가져서 당의 선거 전략으로 녹여내고 윤석열 후보와 다시 한번 이런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보였던 모습 비슷한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어요. 아까 패널분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살짝 하셨는데 오늘 기사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요즘에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값 뛰는 안철수, 마의 10% 넘을까? 앞선 지지율에서 거의 10% 육박을 했죠. 청년 중도 공약의 지지율이 9.3이나 나왔습니다. 10% 넘어갈 땐 대선 완주도 가능한 상황이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비상등이 켜진 셈.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반사 효과입니까? 워낙 후보 비호감도 높으니까 반사 효과 보는 건지 오롯이 본인 거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 만평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만평은 뭡니까? 여기 보면 뭐 화면에 뭐가 있죠? TV 같은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 후보 교체 원한다. 국민 뭐 높다. 안철수 목강급 등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드디어 나에게 봄날이 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뚤호뚤하면서 몸을 풀고 있죠.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손영길 대표가 최근 후보 향해서 연대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그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최근 여러 가지 상황, 지지율 상황까지 길게 설명드렸는데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계속 단일화 논의는 있었죠. 근데 뭐 진척은 안 된 거 아니었어요? 진척은 계속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저는 또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단일화 전략,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가장 좋은 단일화 전략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지지율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일화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 지금 그러면 벌써 그런 얘기 꺼낸다는 거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단일화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단일화를 못 이루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기강을 다잡고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 계속 보여줬던 높은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구택 대변인. 예.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 어느 쪽이 더 부담입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워낙 정치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예. 후보가 되는 게 오히려 부담일 수는 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저희들도 물론 단일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를요?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가능하다. 아,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뭐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예. 거는. 그러니까 지지율도 저희들이 조금 앞서고 있지만 사실 안철수 후보까지 연대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계속 뭐 연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지 안 할지가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질수록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치권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